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로운 마음으로 새 희망을 품고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꿈을 마음껏 그리기에 더없이 좋은 아침입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들이 있죠. 진짜 소중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게 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고 경험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있고 껍질만 있는 뚝정이 같은 삶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알곡 같은 삶이 이어지기를, 의미 없는 것들에 얽매이기보다는 귀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이 설날 아침에 간절히 바라봅니다. 매일 이른 아침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 1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희 오늘은 어떤 숲으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그 밤나무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 밤하면 충남 공주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 공주 밤나무는 1960년대 말,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 밤나무를 도입해 심었는데, 촬영 산맥이 지나는 이곳이 일본 기후와 비슷해 일본 밤나무가 자라는데요. 기후와 토양이 딱 맞아 잘 자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도가 높고 맛도 고소하고 향도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경기도 양주, 용인, 가평, 수원 등의 밤나무 주산지였다고 해서 오늘은 밤나무와 관련된 마을 이름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장평리 밤나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장평리에 그러면은 마을 이름에 율자가 들어간 그런 이름이 많이 있을까요? 아까 예, 마을 이름이. 네. 네, 맞습니다. 장평리도 있고 용인 전반적으로 이 밤 관련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인율, 용인 밤나무로 알려진 용인의 경우 오늘 소개할 장평리에는 유래와 평율, 그다음에 용천리에는 고귤과 율리, 오산리에는 율곡, 화산리에는 밤골 등 밤나무를 연상시키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한 밤나무는 전국 각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구황식물이기도 했고 또 좋은 땔감이기도 했고 특히 대추, 잣과 함께 관운상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밤나무와 관련된 이름이 전국 곳곳에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친숙한 나무 가운데 감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이렇게 세 개가 친숙하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네, 밤나무는 정말 우리나라 전국 어디든 없는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명을 보면 밤나무뿐만 아니라 뭐 나무와 관련된 마을 이름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많으면 감나무골 혹은 줄여서 감골로 하고요. 배나무가 많으면 배나무골 혹은 배골, 대추나무가 많으면 대추나무골 혹은 대추골, 참나무가 많으면 참나무골 등 나무와 관련된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나무 이름 중에서 저희 회사 앞에 있는 고깃집 이름도 무슨 골 이런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또 우리에게 좀 정겹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을 이름들이 지금은 또 많이 사라졌죠. 예. 그 과정을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요. 이런 우리 마을 이름들이 대거 바뀌게 된 것은 1914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문이었는데요. 마을 이름이 통합되고 한자화되면서 우리 고유 이름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무가 우리 삶에서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사업적 이득만 따지는 경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가 핀 고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다시 그 이름을 좀 되살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옛날에는 우리가 화로에 모여서 좀 밤을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동화책에 나오고
그 추억 속에 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많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알까요? 차라리 저한테도 좀 익숙한 거는 그 군밤 장수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군고구마, 군밤 이렇게 파셨고, 이제는 익혀서 그냥 밤 가공품으로 이렇게 좀 실어 묻혀가지고 달달하게 나온 거, 이런 네네. 걸 요즘 아이들은 더 익숙하게 느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게 다양해지면서 밤이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선 시대를 잠깐 거슬러 가면은 율목봉산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밤나무를 보호림으로 지정해 벌채 금지 등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을 정도로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 삼정문란으로 밤나무에 막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니까 밤나무를 일부러 심지 않아서 밤나무림이 아주 황폐해졌고요. 그러다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의 시대에는 이 철도 건설 시 침목으로 쓰이면서 또 많은 벌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토종 밤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195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밤나무 혹벌, 밤나무 혹벌의 피해를 받아 대거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 밤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고 이후 일본 품종과 한국 품종과의 교잡으로 만들어진 이 개량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충해에 강하고 맛있는 밤이 많이 열리는 밤나무를 현재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토종밤나무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나무라도 좀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할 때를 떠올려 보면 패백할 때 집안 어른들께서 밤과 대추를 확 던져주시잖아요. 예, 예.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밤과 대추를 던지는 의미가요. 예, 그 이유는 이 밤이나 대추는 그 다른 나무에 비해서 과실이 많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이 밤을 꼭 올리는데 그 이유는 밤나무가 숭조, 그러니까 조상을 숭배하는 상징목입니다. 이 밤나무는 암수 한 그루로 자가 불화합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한 나무에서 수정되는 거, 그러니까 자가 수정을 막고 타가 수정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며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의 밤나무들이 서로 잘 섞이는 잡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수 품종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지 단점은 어린 묘목에서 바로 밤이 열리지 않고 몇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놀라는 것은 싹이 난 밤나무를 캐보면은 밤 껍데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주상을 100% 확신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왜 차례를 지낼 때도 그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한다 이런 의미인데 밤나무도 후손이 다 자랄 때까지 보호해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유패를 놓고 지내는데요. 이 유패는 그 망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놓은 곳이죠. 그런데 이 유패는 다른 나무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밤나무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서울 종로상가 전철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종묘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유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국가 최고의 사당인데요. 이곳에 있는 신주, 그러니까 유패들은 모두 밤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나무가 밤나무이기 때문에 이 원칙만은 철저히 지켰던 것 같고요. 이 밤나무 어원을 보면 밥이 달리는 밤나무가 되었다. 그 다음에 5월에서 6월에 그 피는 밤나무 앙꽃과 숫꽃들이 이 어두운 밤을 밝혀준다고 해서 밤나무가 되었다. 이런 어원이 있는데요. 이 조상을 기억하는 나무, 쌀이 없을 때 유용하게 먹었던 밤, 그 다음에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던 군밤 등 여러모로 밤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밥나무가 밤나무가 네. 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 참 재밌는데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밤나무가 자라는 마을이라면 여러 뭐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자랐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장평리를 가보니까요. 밤나무도 많았고 상수리 나무가 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 야산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이 밤나무처럼 같은 과에 속하는 이 상수리 나무도 역시 구황식물이었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마을에 심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상수리 나무를 동화책에서 가장 먼저 봤던 것 같아요. 네, 도토리가 열리는 도토리 나무는 사실 나무로서 본 기억이 별로 없기도 하거든요. 떨어진 열매만 봤지 달려있는 거는. 네. 어쨌든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로 우리한테 친숙하죠.
예, 그래서 그 여러 참나무 종류 중에 마을 인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상수리 나무고요. 이 상수리 나무는 상수리 나무 상자에 열매를 가리키는 열매실, 그러니까 상실이 되는데 여기에 나무가 붙어서 상실나무, 그 변화 과정에서 상수리 나무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많이 드셔가지고 인근 수라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또 상수리 나무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십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실록 편을 보면요. 본도의 땅은 노는 적은 데다가 한전은 많은데 지금 해충이 한전의 벼를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남녀노유가 모두 부지런히 힘써 잡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7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는 먹을 수 있는 풀과 도토리, 밤을 채취하여 쌌는데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흉년에 대비해 상수리 나무를 적극 심도록 했습니다. 이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들은 가뭄이 든 해에 특히 많은 열매가 달리는데요. 이는 봄에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이 계속되면은 꽃가루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순조롭게 꽃가루 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밤나무, 군밤도 얘기를 했고 도토리묵도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저희 외할머니가 예전에 도토리 가루로 묵을 정말 맛있게 잘 써주셔서 항상 도토리묵을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저처럼 뭐 별미로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엔 이거 자체가 되게 귀한 식량이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변에 이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없었다면은 아주 더 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열매가 열리면은 밤은 가시가 있으니까 도토리는 있으니까 나무가 금방 구분이 되지만은 이 열매가 없을 때는 두 나무 구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도토리 열매는 달려있는 거 본 기억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나무를 잠깐 비교해서 한번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밤나무 잎 가장자리에 있는 가시 같은 톱니에는 엽록소가 있어서 녹색을 띠고요. 이 상수리 나무 잎은 톱니에 엽록소가 없어 좀 누렇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그 밤나무는 좀 작고요. 상수리 나무는 뾰족한데 그 잎맥 선이 있는데 밤나무는 녹색이고 상수리 나무는 흰색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 방법이 통용되기 어려울 듯한데요. 밤나무 가지 끝을 보면 겨울눈이 이 겨드랑이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는 가지 끝에 끝눈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곁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과 열매가 없는 겨울에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 나무 껍질도 보면 밤나무는 커가면서 짙은 회색이 되고 세로로 깊게 갈라지고 터져서 보기가 마냥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그 무늬에 일정 패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이 설날인데요. 이 설날을 그 차례를 지내는 걸 보실 때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있는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식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 즐겨 먹는 과실수들이기도 한데요. 이 지구 역사를 보면은 우리보다 식물들이 먼저 지구를 푸르게 가꾸어 놓았고요. 그 덕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를 지낸다는 거, 율폐의 주인공인 조상들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가 크지만은 이 차례상에 올라가 있는 조상 식물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밤을 땄던, 특히 추석 때 밤을 땄던 소리들, 함께 대추를 땄던 소리들, 그다음에 함께 감을 땄던 소리들이 되살아나면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피어있는 고향이 우리 곁으로 다시 소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셨을 텐데 지금 또 안타깝게도 이번 설에는 온 식구가 모여 앉을 수 없고 또 함께 차례를 지내는 것도 또 어려워서 또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송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다음 명절에는 꼭 또 그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설날 아침에 함께한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새해
소망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간절히 비셨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농촌에 더 좋은 소식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우리 농민들이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농산물이 어디에서든 탄탄한 경쟁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농촌과 도시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농가에 든든한 힘이 되려면 좋은 품종이 개발되고 또 자급률도 쏙쏙 올라야겠죠. 이렇게 더 나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농업기술 용어로 육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이틀 동안 육종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바로 이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우리 포도를 연구하시는 포도 박사님 허윤영 연구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윤영 연구사입니다. 네, 이 포도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포도 향기가 나는 분, 네, 이분이시고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우리 국화를 연구하시는 국화 박사님 정재하 연구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재하입니다. 네, 국화 박사님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쌀, 저희가 또 쌀을 빼놓을 수 없겠죠.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우리의 벼를 연구하시는 쌀 박사님 현웅조 연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립식량과학원에 근무하는 현웅조입니다. 네. 무엇보다 세 분께 죄송하고 감사한 말씀을 설날 아침에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뭐 이렇게 차례 준비하고 하시면서 저희 방송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세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름만 들어도 정부기관이구나. 농촌진흥청 소속의 연구기관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세 분 박사님을 육종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육종이라는 게 뭘까, 어떤 과정일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우장춘 박사님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우장춘 박사님이 저희 초대 원장님이십니다. 네. 네. 그와 같이 이제 기존에 없던 품종들을 그 유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새롭게 개량하는 것을 육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식량 작물 쪽에 이제 그 육종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성과가 우리 통일벼.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1970년대 우리 국민들의 그 배고픔을 이제 해결해 주었던 이제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심기지가 않고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통일벼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식량 자급을 이루었던 이제 대표적인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량성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없었던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이렇게 개량을 해서 국민들의 이제 어떤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육종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배고픈 시대니까 좀 양을 늘리는 데 주력을 했다면 지금의 육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좀 만족시키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수박도 예를 들면 빨간 수박, 씨 없는 수박에서 노란 수박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육종의 일종이겠죠? 네.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캠벨포도, 거봉포도, 이제 머루포도가 9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요. 네. 이제 최근 샤인머스켓이라는 새로운 포도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침체되었던 포도 산업에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육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포도가 또 산업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원래 샤인머스켓이 없던 품종이었던 거예요? 네, 육종으로 새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네. 육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좀 더 맛있고 다양한 그런 작물들을 만날 수 있다. 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쌀 박사님, 포도 박사님, 국화 박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은 이 육종에 대한 연구를 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얼마나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원예원의 화훼과에 근무를 하면서부터 국화 연구는 시작하게 됐고요. 석박사 과정 중에서 육종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 들고 지금까지 11년째 국화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 11년이나. 현영관님요? 저는 처음에 지방연구사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벼 육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셨군요. 네, 저는 이제 민간 종묘 회사에서 채소 육종 업무를 좀 하다가 이제 농촌진흥청에 들어오면서 포도를 육종한 지는 한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아, 그야말로 뭐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한 분야의 한 종류를 가지고 10년 이상 하셨다면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모르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본인들이 육종에서 개발한 그런 품종들을 사람들이 이제 누리는 걸 보면서요. 좀 매력을 많이 느끼시나요? 하는 일에?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만든 품종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심어 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제가 애착이 가고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풍년 농사가 돼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소득의 혜택을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제가 늘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품종이 탄생을 하기까지 정말 여러 과정이 필요하고 또 기다림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노력이 결실을 이뤄서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접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이 참 궁금한데요. 기간이 저는 오래 걸린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작물부터 알아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국화 같은 경우에는 육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육종이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저희 국화 같은 경우에는 교배 육종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를 크로스해서 꽃가루와 엄마 친을 이용해서 교배를 통해서 육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장에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리고 유통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인지를 하고 어떤 것을 고칠지를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목표를 정하면은 그 목표에 대한 자원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원을 이용해서 교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병에 강한 국화라든지 기존에 없던 색깔의 국화라든지 하는 것들을 선발을 하고 그 선발한 계통들을 여러 해 동안 재배를 해보면서 똑같은 특성을 보이는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은 이후에는 소비자나 유통자 그리고 농민들에게 직접 선보여서 평가를 받는 품평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 품종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좀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암수를 교배를 하는 게 동물들처럼 식물들도 그렇게 교배를 했을 때 자기 본연에 갖고 있던 그런 특성들이 교배가 돼서 합쳐진다는 게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인가요? 자연의 섭리인가요? 네. 포도는 어떤가요? 네, 포도도 이제 국화하고 좀 비슷한 이제 과정으로 육종이 되고요. 과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심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발을 하는 단계에서 춘천이나 옥천, 상주와 같은 좀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적인 재배 안정성 등을 검토를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시장성을 평가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할 테니까 시장성을 최종적으로 다 보시는군요. 벼는 어떤가요? 예, 뭐 벼도 그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 10년 후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이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는 이제 교배 모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배를 통해 가지고 한 6년간 이제 그 세대를 이렇게 진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 나이에서 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간 또 수량성 검정하고 또 3년간 지역 적응 시험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재배적인 안정성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즉 대학생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이렇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품종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농업 현장에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또 종자 증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은 한 품종이 개발되는 기간은 최소 12년에서 15년까지 소요가 되는 오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1, 2년, 2, 3년 연구해서 바로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교배를 하는 순간부터 그게 이제 시판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람이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길러 나가는 과정이랑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는 포도가 생기고 더 좋은 품질의 쌀이 생기고 또 향기로운 꽃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새 품종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뭐 걱정도 앞서고요. 또 네. 기대도 되고 마치 그 딸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예, 따님이 그래서, 있으시구나. 네. 예, 그래서 농가에 이렇게 잘 그 정착이 돼서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뿐입니다. 그렇군요. 그 마트에 가서 보셨어요? 포도 나온 거. 이거 우리가 한 건데 어떠세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시장에 자주 나가 봅니다. 네, 일부러 구매해가지고 맛을 보기도 하고요. 네네. 사실 이제 품종이 같아도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농가가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과실 품질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지역 생산자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도 이제 저희가 육종한 포도를 직접 구매해서 이제 품질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품종이 나와도 어느 지역에서 기르면 더 달아지기도 하니까 또 그러면 지역마다 추천하는 품종들도 다 달라지겠네요. 세 분이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10년 이상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서 세상에 내놓은 그 품종들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그 최근에 이제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품종이 그 헤들하고 알참미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알찬미. 예, 알참 알이 이제 잘 찼다라는 아. 의미로 알참미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네. 요 품종은 이제 이천시하고 함께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보급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목표로 한 이제 품종입니다. 그래서 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이 조금 일찍 피는 조생종이라서 추석 전에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품종인 그 고시가리가 중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래된 외래 품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쓰러지고 또 이제 병해충 저항성도 없고 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7년도에 또한 이제 그 밥맛 테스트까지 이렇게 거쳤을 때 고시가리보다 훨씬 더 맛있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그 고시가리 재배 면적을 헤들로 모두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성과를 얻은 품종입니다. 또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품종은 이제 알참미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그 중생종으로서 그 일본 품종인 이제 아키바레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추청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들 있죠. 그래서 이런 품종을 이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천에 이렇게 현장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태풍이나 굉장히 기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추청을 심으신 농가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알참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품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체하신 농가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해서 그 보급 확대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품종입니다. 네. 이번 가을에 쌀을 살 때는 찾아보고 예. 네, 구입을 하겠습니다. 포도는 어떤가요? 육성한 품종 중에 이제 홍주 시들리스 그리고 스텔라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스텔라, 네. 네네네. 그래서 홍주 시들리스는 이제 붉을호응의 붉을 주자를 써서 빨간색 씨가 없는 포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껍질째 먹는 아삭한 포도로 은은한 머스켓 향이 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 함량이 이제 수입되는 포도보다 한 20배 이상 높고요.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수출 품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라는 포도는 이제 포도알의 모양과 향이 좀 독특한 포도인데요. 포도알 모양은 달걀형이고요. 그리고 체리향이 나는 그런 포도 품종입니다. 네, 체리향. 네. 네, 국화는 어때요? 네, 국화는 제가 육성한 품종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흔히 국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례식에 많이 쓰는 하얀색 국화가 있는데요. 백강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흰 백자에 강할 강자를 써서 백강이라는 뜻인데요. 국화의 재배 중에서 가장 흰녹병이라고 하는 병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재배되는 하얀색 국화들이 흰녹병에 강한 국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강이라는 품종이 흰녹병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화는 꽂아서 이동을 하거나 장식을 하는 형태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꽃잎이 단단해서 쏟아지지 않고 시들 때까지 그대로 붙어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유통자들 그리고 집에 꽂아두는 소비자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실제 작년에 일본에 시범 수출을 했을 때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서 기대를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필드그린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소국 품종인데 약간 형광색 그린인 색깔을 띠고 네, 있어서 꽃다발이나 축하 화환에 꽂았을 때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형태의 색깔을 알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플로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가분들은 빨리 자라고 꽃이 빨리 피는 특성을 가지고 오래가기도 있어서 하고. 네. 왜냐하면 국화는 1년에 한 번 심는 것이 아니고요. 많게는 4번, 적게는 3번까지 심고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고 빨리 피게 되면 더 매출이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 세 번째로 피치팡팡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은 제가 품종을 낼 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색 국화는 안 팔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피치, 네. 복숭아나 코랄, 산호색 같은 색깔을 띠고 있고 동그란 방울 모양의 꽃입니다. 근데 의외로 시장에서 소비자 반응이 워낙 좋고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SNS 상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품종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색깔이 너무 곱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원래 있었던 품종이 아니라 컬러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육종을 하셔가지고 만들어낸 국화였군요. 네. 네. 자랑하실 만한데요, 모두? 네. 이 오랜 시간 걸려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사랑받는 이런 그런 품종들을 개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변수들이 생길 때, 그럴 땐 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큰 기대를 이제 하고 개발한 품종인데 이제 현장에 이렇게 보급이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이제 기상재해나 아니면 돌발 병해충 등으로 이렇게 큰 피해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3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연 이상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또 나은 방향으로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교배를 해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적인 연구만이 답이겠군요.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새 품종이 정말 잘 개발된 게 나왔는데 막상 소비자들에게 좀 전해지기 전에 결실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포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소비자들에게 전해지기는 하는데 그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못해서 기억에 남지 못한 품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서는 이제 1982년부터 포도 육종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캠베럴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봉 포도가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거봉포도는 캠벨 포도에 비해서 맛은 있지만 재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과실 품질은 거봉포도와 비슷하고 재배하기는 쉬운 이제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거봉의 인지도가 좀 높다 보니까 거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알이 붉으면 다 거봉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캠베럴리와 비슷한 품종들이지만 조금 개선된 그런 품종들, 또 거봉과 비슷하지만 또 재배 방법이 편하다든지 병해충에 강하다든지 내한성이 강하다든지 이런 좀 개선이 된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다 이렇게 통폐합이 되는군요. 네, 그동안 세 분이 연구해서 만든 품종을 제가 먹고 보고 즐겼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소비자로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구를 하시면서도 아무래도 뭐 이렇게 연구하고 싶은 방향도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듣는 게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 또 농가에서 직접 재배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양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소비자들을 좀 짚어보면 어떤가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보다 이제 질 쪽으로 그리고 취향 쪽으로 좀 변해간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육종 연구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 프리미엄 쌀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뭐 가격이 뭐 키로당 1만 원 정도가 이제 상상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밥맛만 맛있다고 하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투표를 하신 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든 전 연령층에서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구매 의향이 있다라고 다 이렇게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이제 그 밥맛, 그 다음에 구수한 또 향이 나는 거, 그 다음에 부드러운 물성을 갖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하여 이제 품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식이 많이 이제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공적성에도 적합한 그런 품종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봉밥을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네. 다른 먹거리들도 많은데 조금 먹더라도 정말 구수한 밥맛이 난다면 그 쌀을 저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제 주부다 보니까. 꽃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소비자들이 워낙 좀 너무 꽃은 좀 취향이 또 너무 다르니까 이게 소비자 취향을 다 따라가긴 힘드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옷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꽃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본인이 선호하는 독특한 색깔이나 모양의 꽃 모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잘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키우기 쉽고 빨리 자라고 병에 강한 것을 원하고요. 쉽고 벌레 안 생기고 그 두 개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최종의 목표는 그것을 판매했을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만족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요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하기도 했지만 직판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통한 꽃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독특한 색깔이나 모양의 꽃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비를 진작을 시킬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다양한 품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미 열송이도 너무 예쁘지만 그동안 못 봤던 꽃 컬러 한두 송이만 포장해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람들의 취향이 그만큼 또 다양하니까. 네. 소비자들의 욕구가 충족돼야 되겠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도 하지만 이 새 품종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농가에서는 그런 품종의 여러 특성 가운데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사실 농가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종을 가장 선호하시는데요. 똑같네요.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재배가 까다롭지 않고 그래서 노동력이 덜 들고 또 병해충에 강하고
이제 과수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 밖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추위에 견디는 힘이 이제 강해서 경영비가 좀 절감되는 품종들을 좋아하시고요. 또 이제 과수는 수확하고 저장을 좀 해놨다가 출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성이 좋아서 가격을 보고 출하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면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제 가격을 다 받으셔서 좀 더 농사를 기쁘게 지으셨으면 좋겠는데 또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꽃값이 지금보다는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양면적인데 소비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연구사님들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살만하게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게 이 적정선을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 뭐 그러면 농민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시고 또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 계속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매년 이제 개최되는 종자 박람회라는 그 행사도 있고요. 또 식량작물 신품종 시장성 평가에 또 전문 그 셰프를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식미평가회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지방의 농업기술센터 등의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SNS를 통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품종이나 어떤 그 품종 재배 시의 어떤 문제점들을 항상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꽃의 경우는 수입이나 수출이 용이한 작물이기 때문에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꽃꽂이 하시는 분, 재배 유통하시는 분, 그리고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 일반 소비자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실제 품종을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성하는 개통들을 그 해외 시장에 실제 보내서 바이어들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전문 평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길이 열리면 농민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동안 육종 연구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때가 가장 좀 힘드셨어요? 다른 것보다 그 FTA가 되면서 다른 작목들은 관세라든지 그런 보호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화훼는 전혀 그런 보호 장벽이 없고 그대로 전면전을 하고 있는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하늘이 내려준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재배된 아주 어마어마한 품질의 꽃들이 역수입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종을 재배를 해도 그런 천혜의 기후에서 재배한 것과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것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은 이것이 우리나라 땅에서 재배됐고 우리 품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만의 품종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을 해서 정말 좋은 품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러니까 꽃시장에 가보면 워낙 수입꽃들이 이렇게 탐스럽고 좀 눈에 띄게 이렇게 탄탄하게 크고 이런 품종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이제 손이 갈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 품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정말 많이 재배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원예 특작과학원 화훼과에서는 전체 13가지 품종의 품목을 육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작목은 국화 장미뿐만 아니라 프리지아라고 해서 네. 노란색 꽃향기 나는 노란색, 흰색, 보라색. 네, 그 자주색도 프리지아가 있고 우리의 보급률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네. 비모란 선인장이라고 해서 전목 선인장. 네, 전목 선인장은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100% 다 국산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네. 더 많은 작물들이 좀 더 개발이 돼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을 느낄 때가 그래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언제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지라고 좀 보람을 느끼시나요?
예, 제가 개발한 품종이 이제 농가에서 좋은 품종으로 이제 알려져서 이제 재배 면적이 차차 늘어나고 또 소비자분들이 이제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때 이제 가장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특히 제가 만든 품종으로 이제 밥을 지어 이제 구수한 밥 냄새와 또 부드러운 질감으로 이제 부모님의 입맛을 이제 되찾았다라는 그런 이제 구매 후기를 갖다가 이렇게 볼 때 저도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육성한 품종을 재배하신 분이 좋은 품종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고맙다는 말씀하실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품종 때문에 제가 돈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박사님 언제 밥 한번 먹으러 오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네. 보람을 느낍니다. 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린 거를 또 이제 그 고마움을 받으셨을 때 아무래도 가장 뿌듯하시겠죠. 네. 참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고 참 고민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궁금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하 박사님, 현웅조 박사님, 허윤영 박사님 세 분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내일도 오전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